안녕하세요. 짤막한 강좌 한정희 강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2급 B형 연습 문제 풀이를 하겠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문제는 입력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2번 문제부터 풀이를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2시트를 선택하고 이번에 1번 문제를 보면 여러 범위를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지정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먼저 A5에서 A6셀 범위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A7에서 A9 그리고 A10에서 A12 범위를 선택하고 계속해서 A13에서 B13 범위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홈 탭을 눌러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C4에서 G4 영역은 글꼴 스타일을 굵게 치우기색, 표준색 노랑으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C4셀에서 G4셀 범위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글꼴 스타일 굵게 채우기색을 표준색 노랑을 선택합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C5에서 H13 영역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하여 천 단위 구분 기호와 숫자 뒤에 개를 표시예와 같이 표시하시오. 먼저 C5셀에서 H13 범위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단축키 컨트롤 1을 누르면 새 서식 대화 상자가 실행되었죠. 여기에서 천 단위 구분 기호와 숫자 뒤에 개를 표시하려 했기 때문에 사용자 지정을 선택하고 여기 있는 샵 콤마 샵샵 제로를 선택합니다. 이 표시 형식이 숫자의 천 단위마다 구분 기호를 표시하는 형식이 됩니다. 그리고 숫자 뒤에 개를 표시하라고 했죠. 큰 따옴표를 입력하고 개라고 입력하면 됩니다. 큰 따옴표를 생략하더라도 새 서식이 자동으로 큰 따옴표를 붙여주지만 어떤 경우에는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큰 따옴표를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지금과 같이 개라는 숫자가 붙었죠. 그리고 현재 천 단위 이상의 숫자는 없지만 천 단위가 입력이 되면 천 단위마다 구분 기호가 표시가 됩니다. 여기 1000개라고 입력을 해볼까요? 천 단위마다 구분 기호가 표시되었죠. 3번 문제 보겠습니다. A3셀에서 H13 영역에 모든 테두리를 적용하라고 했네요. 홈 탭을 누르고 테두리, 모든 테두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적용해서 표시하라고 했네요. 굵은 바깥쪽 테두리. 4번 문제는 B5셀에서 B12 영역의 이름을 제품명으로 정의하시오. 이름 상자를 클릭하고 제품명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엔터를 꼭 눌러야 합니다. 그리고 A형에서 이름을 수정하는 방법 소개를 드렸죠. 여기에서는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H7셀에 최고 인기 품목이라는 메모를 삽입한 후 항상 표시되도록 지정하라고 했네요. H7셀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메모 삽입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백스페이스를 눌러 컴퓨터 이름을 모두 지운 상태에서 최고 인기 품목이라고 메모 내용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다시 H7셀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메모 표시 숨기기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항상 메모가 화면상에 표시가 되고 그리고 메모 서식에서 맞춤 자동 크기를 설정을 하라고 했죠. 이때 메모에 커서가 있는 상태면 안 되고 메모의 테두리를 선택해서 메모 개체가 선택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메모 서식 메뉴를 선택하면 여기 메모 서식 대화 상자가 실행되었죠. 맞춤 탭을 누르고 자동 크기라고 하는 옵션에 체크를 한 다음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항상 메모가 표시되고 메모 내용에 맞게 메모 크기가 자동으로 맞춰졌네요. 메모 서식을 선택할 때 방금처럼 메모의 테두리를 선택해서 서식 메뉴를 누르라고 했는데 만일 커서를 둔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 메모 서식을 선택을 하면 글꼴이라고 한 탭만 제공되는 메모 서식이 실행되었죠. 그래서 항상 커서가 있는 상태가 아닌 메모 테두리를 선택하고 메모 서식을 눌러야지만 맞춤이라든지 생미선이라든지 다양한 탭에서 옵션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본 작업 3시트에서 다음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그럼 기본 작업 3번 시트 선택하겠습니다. A사에서 G15 영역에 대하여 직위가 주임이면서 총 급여가 400만 원 미만인 행 전체에 대하여 글꼴 스타일을 굵게 그리고 글꼴 색을 표준색 파랑으로 지정하는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시오. 먼저 A4셀에서 G15셀 범위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영역이 명시되지 않더라도 조건부 서식 문제는 머리글행이 포함되면 안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홈 탭, 조건부 서식, 그리고 세규칙 선택합니다. 2급에서 출제되는 문제 대부분이 세규칙을 사용해서 조건부 서식을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자, 그럼 그 아래쪽에 수식 작성하면 되죠. 현재 작성하려고 하는 수식은 지금 조건이 두 개입니다. 직위가 주임이면서 총급여가 400만 원 미만이다 라는 조건 두 개가 모두 만족한 경우에 행 전체에 대하여 서식을 적용하라는 문제죠. 그러면 두 조건이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참여 결과를 주는 AND 함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퀄이 입력되어 있는 상태에서 AND 함수를 입력합니다. 조건부 서식에서는 함수 인수 대화상자를 사용할 수 없어 직접 수식을 작성해야 한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 지금처럼 AND 함수를 입력하고 나면 함수는 항상 인수를 입력받기 때문에 괄호를 입력합니다. 그럼 첫 번째 조건, 직위의 첫 번째 셀을 선택했죠. 근데 현재 절대참조가 되었네요. F4를 두 번 눌러서 열을 절대참조하고 행은 상대참조하는 혼합참조 방식으로 변경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열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음 행으로 셀이 변하면서 조건을 비교하게 되는 방식인 거죠. 자, 이 상태에서 같다 표시를 입력하고 조건값이 문자이기 때문에 큰 따옴표를 입력합니다. 주임이라는 조건을 하나 작성했죠. 그리고 인수와 인수 사이는 쉼표를 입력해서 구분을 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조건, 총 급여가 400만 원 미만이라는 조건을 작성해야 하죠. 그러면 총 급여의 첫 번째 셀을 선택합니다. 마찬가지 절대참조네요. F4를 두 번 눌러서 열은 변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리고 행은 다음 행으로 변해서 조건을 비교할 수 있도록 $G4라고 이렇게 혼합참조 방식으로 변경합니다. 그런 다음 조건은 400만 원 미만이다 라고 했죠. 작다 400만을 입력합니다. 이때 입력할 때 천 단위 구분기호 입력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로를 닫습니다. 조건부 서식도 조건을 작성할 때 비교연산자 많이 사용되죠. 비교연산자는 오른쪽에 지금 보면 같다, 그리고 같지 않다 기호죠. 그리고 크다는 초과의 의미도 가집니다. 예를 들어 5를 초과했다 라고 한다면 5를 포함하지 않는 값이 되겠죠. 그리고 5 미만이다 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5를 포함하지 않는 작은 값을 말합니다. 크거나 같다 라는 의미로 5 이상 또는 5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한다면 5를 포함하겠죠. 작거나 같다, 즉 이하는 5를 포함하고 5보다 작은 값을 의미하게 됩니다. 방금 설명드린 이 비교연산자는 조건부 서식뿐만 아니고 if 함수를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 고급 필터에서도 조건을 작성할 때 알아둬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조건은 작성되었죠? 서식 버튼을 누르고 글꼴 탭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글꼴 스타일 굵게 그리고 글자 색깔 파란색을 선택합니다. 항상 마우스 커서를 가져다 댔을 때 이렇게 색깔 값이 정확하게 뜨는 걸 확인한 다음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면 지금처럼 조건에 일치하는 행 전체에 글자가 굵게 색깔이 변경되었죠. 이번에는 문제 2번 계산 작업입니다.
계산 작업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럼 계산 작업 시트 선택하겠습니다. 1번 문제 표 1에서 지점이 동부인 매출액의 합계를 C13셀에 계산하시오. 그리고 동부 지점의 합계는 100의 자리에서 올림하여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했네요. 그리고 조건은 A12에서 A13 영역에 입력을 하고 그리고 함수는 dsum, round, roundup, rounddown 함수 중에 알맞은 함수들을 선택해서 사용을 하라고 했습니다. 현재 문제에서 조건 영역이 지정됐다라는 말은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사용하라는 말이거든요. 여기 표 1에서 동부 지점에 해당하는 매출액 합계를 구하기 위해서는 dsum 함수를 사용해야 하고 그리고 100의 자리에서 올림하여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했죠. 지금처럼 올림하는 함수 roundup 함수입니다. 그러면 roundup 함수와 dsum 함수를 중첩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먼저 조건부터 작성하겠습니다. A12셀에 지점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A13셀에 동부. 조건은 작성되었죠? 그리고 결과를 구하려고 하는 C13셀을 선택합니다. 라운드업 함수와 dsum 함수를 중첩해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라운드업 함수를 먼저 써야 될지 dsum 함수를 써야 될지 헷갈릴 수 있겠죠? 앞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항상 결과를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결과는 100의 자리에서 올림하여 1000의 자리까지 표시되는 결과를 구하는 거거든요. 뭐를요? 동부 지점의 합계를. 그래서 결과로 봤을 때는 라운드업 함수를 먼저 사용해야 합니다. equal roundup 함수 라이브러리에서 더블 클릭하면 함수 입력할 때 실수가 없겠죠. 이 상태에서 단축키 Ctrl A를 누르면 함수 인수 대화 상자가 실행됩니다. 자, 그럼 먼저 number라고 하는 인수에 뭐를 넣느냐 하면 바로 동부 지점에 해당하는 매출액의 합계죠. 그래서 dsum 함수를 여기에 중첩합니다. 그리고 괄호를 열고 닫고 꼭 이렇게 인수의 괄호를 열고 닫아야지만 함수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수식 입력줄에서 dsum 함수를 선택한 다음 데이터베이스 인수에 표 1의 범위를 모두 지정합니다. 이때 데이터베이스 함수 dsum, daverage, dmin, dmax 뭐 등등의 함수들이 주로 시험에 출제가 되는데 이 함수들은 이 인수가 3개가 모두 동일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범위를 지정할 때에는 꼭 필드명, 즉 머리글행이 포함되도록 범위가 지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범위로 지정되면 첫 번째 열은 1, 2, 3, 4라는 필드 번호가 부여되거든요. 이건 규칙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하려고 하는 매출액의 합계가 3번 필드이기 때문에 3이라고 입력을 하거나 또는 매출액이라고 하는 필드명 셀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크라이테리아 인수는 조건이죠. 여기 작성해둔 A12에서 A13 셀 범위를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면 안 되죠. 아직 라운드업 함수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식 입력줄에서 라운드업 함수를 선택합니다. 그럼 넘버 디지트 인수를 입력하면 되죠. 넘버 디지트 인수는 올림하려고 하는 자릿수를 지정해 줘야 되거든요. 100의 자리에서 올림해야 하니까 1, 10, 100 해서 3자리가 되겠죠. 소수 자리는 양수를 적고 단 이상의 자리는 음수로 작성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고 결과를 보면 지금처럼 100단위에서 올림되어서 1000단위까지 표시가 됩니다.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표 2에서 상여금이 120보다 크면서 기본급의 평균 이상인 인원수를 셀에 표시하라고 했네요. 계산된 인원수 뒤에 명을 포함하여 지금 표시 2에 2명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이렇게 표시하고 함수는 average와 countIF 함수를 사용하고 연결 연산자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도 지금 average 함수와 countIF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는데 두 함수 중 어떤 함수를 먼저 사용해야 되는지 이제 감이 잡히시죠? 현재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결과는 인원수거든요. 그래서 평균을 구하는 average 함수를 쓰는 게 아니라 조건에 일치하는 인원수를 구하는 countIF 함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equal countIF Ctrl A를 눌러 함수 인수 대화 상자를 실행합니다. 자, 그럼 countIF 함수는 처음에는
크라이테리아 레인지 1 그리고 크라이테리아 1이라고 하는 인수만 보여주는데 그 다음 인수창을 클릭하면 지금처럼 계속해서 조건을 작성할 수 있는 인수를 보여줍니다. 스크롤바 내리면 인수창 계속 보여주죠. 먼저 첫 번째 조건이 상여금이 12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죠. 그러면 상여금 범위가 조건 범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상여금 범위의 조건은 크다 표시하고 120만이라고 입력합니다. 자, 그럼 조건 하나 작성되었죠? 이렇게 한 세트가 조건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은 기본급의 평균 이상이다 라는 조건입니다. 기본급 범위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조건은 기본급이 기본급 평균 이상인이라고 했었죠. 크거나 같다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평균을 구해야 하죠. 에버리지 함수를 이 안에서 중첩합니다. 그리고 기본급 범위를 지정하고 괄호를 닫습니다. 이때 신경 써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첫 번째 조건을 보면 120만보다 크면서 라고 했을 때 이 조건값이 큰 따옴표로 묶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 count if 함수를 사용하는 규칙인데요. 조건을 작성할 때 숫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큰 따옴표로 묶어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작성해 놓은 이 조건 같은 경우에는 다음 인수창을 클릭하거나 함수를 마무리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큰 따옴표로 묶여버리거든요. 이래 되면 이 average 함수는 결과를 구하는 게 아니고 문자로 인식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크거나 같다의 연산자만 지금처럼 큰 따옴표로 묶어주고 그리고 연결 연산자를 입력합니다. 그런 다음 여기는 큰 따옴표 없애겠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해야지 average 함수를 구한 평균값 이상이다 라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 오른쪽 결과 보이시죠? 실무에서도 많이 쓰기 때문에 된다 7의 실무 엑셀 책에서도 이렇게 구현하는 방법을 책 내용으로 넣어놨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 두 조건에 만족하는 인원수를 지금처럼 구해줍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해야 되죠. 여기 표시 예를 보면 2명이라고 지금 작성해야 하는데요. 연결 연산자 입력하고 그리고 명이라고 입력한 후 엔터를 누릅니다. 이번에는 3번 문제 보겠습니다. 표 3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왼쪽에서 8번째 문자가 1 또는 3이면 남, 2 또는 4면 여를 성별에 표시하라고 했네요. 추주함수에 미드함수를 중첩하는 방법으로 풀이를 하라고 했는데요. 실무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추주함수와 미드함수 사용은 A형 문제에서 풀이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미드함수 사용법부터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D17셀을 선택하고 equal mid 함수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함수 인수 대화상자를 열어서 인수를 확인해 보면 첫 번째 인수 텍스트죠. 주민등록번호입니다. 두 번째 인수 스타트 넘버는 현재 주민등록번호 몇 번째 위치에서 문자를 추출할 건지를 작성하는 인수가 됩니다. 8번째 위치죠. 그리고 넘버 캐릭터라고 하는 인수는 몇 개를 추출할 거냐를 묻습니다. 1개를 추출할 거다라고 이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여기 주민등록번호에서 8번째 위치에 값을 추출해왔죠. 그런데 여기 문제에서 원하는 결과는 1과 3이면 남자, 2와 4면 여자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드함수로만은 구할 수 없고 추주함수를 같이 사용을 해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옆에 추주함수 사용법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equal 추주함수의 첫 번째 인수는 index num이라는 인수네요. 이 index number는 1부터 254까지의 수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추출한 주민등록번호, 성별을 구분하는 값은 1에서 4까지죠. 그래서 충분히 조건에 대한 결과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 추출해온 값을 인수로 지정하고 그럼 여기 값은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겠죠. 1이면 벨로 1에 남이라고 입력하고요. 큰 따옴표 생략하더라도 인수 대하상자가 붙여줍니다. 2는 여, 3, 남, 4는 여라고 입력합니다. 그러면 인덱스 넘버가 1이 들어오면 벨로 1에 해당하는 남, 2가 들어오면 벨로 2에 해당하는 여를
구하게 되죠. 현재 주민등록번호에서는 2를 추출했네요. 그러면 벨로 2에 해당하는 열을 결과로 구하게 됩니다. 확인을 누르면 지금처럼 정상적으로 성별이 구해졌죠. 이렇게 함수를 하나로 합쳐서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추주함수와 미드함수 두 개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추주함수를 지금 먼저 써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결과는 미드함수의 결과 1, 2, 3, 4가 아닙니다. 남녀라고 하는 결과죠. 그래서 그 남녀라는 결과는 추주함수가 구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에 맞는 함수 추주함수를 먼저 쓰는 거죠. 인덱스 num이라고 하는 인수에 미드 함수를 중첩합니다. 그리고 수식 입력줄에서 미드 함수를 선택하면 함수 인수 대화상자는 미드 함수로 변경되었죠. 텍스트는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8번째 위치에 한 개를 추출합니다. 그리고 다시 수식 입력줄에서 추주 함수 선택하고 벨로 1 인수에 남 2에는 여, 3은 남, 4는 여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고 수식 복사하면 정확하게 성별을 구해주죠. 4번 문제 보겠습니다. 표 4에서 총점이 첫 번째로 높은 사람은 최우수,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은 우수,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공백을 순위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라지 함수와 if 함수 사용하라고 했는데요. 먼저 라지 함수 사용 방법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qual 라지 함수는 데이터 집합에서 k번째로 큰 값을 구한다 라고 했죠. 첫 번째 인수에 총점 범위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k인수에는 몇 번째로 큰 값이라고 하는 그 몇 번째로라고 하는 값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첫 번째로 높은 사람 했으니까 1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현재 총점에서 가장 큰 총점은 188이라고 결과를 구했죠. 자, 그러면 라지 함수를 if 함수에 중첩해서 한번 조건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equal if 함수 인수 대화상자를 실행하고 첫 번째 조건은 이 후정의 총점이 가장 높은 총점인지를 비교해야 되죠. 같다 표시를 하고 가장 높은 총점을 구하기 위한 함수 라지 함수를 중첩합니다. 이렇게 조건식 사용하면서 함수 중첩하면 됩니다. 그리고 수식 입력줄에서 라지 함수를 선택하면 함수 인수 대화상자는 라지 함수로 변경되었죠. 그리고 이 첫 번째 인수는 총점 범위를 지정하고 이 총점 범위는 절대 참조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수식을 복사해서 나머지 사람의 총점이 가장 높은 총점인지 결과를 구해야 하니까 수식을 복사해야 되죠. 그럴 때 참조 셀이 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절대 참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K는 첫 번째로 라는 의미로 1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다시 수식 입력줄에서 if 함수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해당 조건에 맞다면 참여 결과는 최우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수 또는 공백이 되죠. 이렇게 남아있는 결과가 두 개죠. 이런 경우 다시 조건을 비교해야 합니다. 그래서 밸류 if 플러스 인수에 if 함수를 중첩합니다. 그리고 수식 입력줄에서 중첩한 if 함수를 선택하면 함수 인수 대화상자는 중첩한 if 대화상자로 변경되었죠. 그럼 다시 조건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총점이 두 번째로 큰 값과 같으냐라고 조건을 비교하겠습니다. 라지 함수를 또 중첩을 하고 중첩한 if의 라지 함수를 선택하면 함수 인수 대화상자는 라지 함수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총점 범위에서 절대 참조해야 된다 했죠. 그리고 두 번째로 큰 값. 이번에는 수식 입력줄에서 중첩한 if 함수를 선택하면 함수 인수 대화상자는 중첩한 if 함수 상자로 변경이 되었죠. 그러면 현재 이 후정의 총점이 그럼 두 번째로 큰 값이냐? 그렇다면 우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이제 더 이상 조건 비교해 줄 필요가 없죠. 최우수와 우수가 아니라면 공백 처리하라고 했기 때문에 공백은 큰 따옴표를 2번 입력하면 공백 처리가 됩니다. 확인 누르고 수식을 복사하면 원하는 결과가 구해졌네요.
문제 5번 보겠습니다. 표 5에서 원서 번호 왼쪽에서 첫 번째 문자와 그리고 D38에서 39 영역을 참조하여 지원 학과를 표시하라고 했네요. 여기 원서 번호 왼쪽에서 첫 번째 문자가 M이면 멀티미디어 학과가 표시되어야 되고 그리고 N이면 네트워크 학과가 표시되도록 해야 되겠죠. 단 오류 발생 시 지원 학과에 코드 오류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원서 번호가 A로 시작하는 것도 있죠. A는 현재 이 표에 없는 코드가 됩니다. 그럴 때 오류가 나거든요. 그러면 오류 대신 코드 오류라고 표시를 하라고 했네요. 이렇게 오류가 났을 때 오류를 표시하지 않고 지금 다른 값으로 오류를 대체하는 함수가 바로 ifError 함수가 됩니다. 그리고 원서 번호에서 왼쪽에 있는 문자를 추출하는 함수가 left 함수죠. 그리고 이렇게 추출한 값을 이 표에서 찾아서 지원 학과를 구하는 함수가 바로 hlookup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순서는 ifError, hlookup, left 함수를 사용해야 하거든요. 처음부터 모두 중첩했으면 헷갈리니까 hlookup 함수와 left 함수를 바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지난 A 유형에서 이런 유형의 문제가 있었죠. D29셀을 선택하고 equal hlookup 첫 번째 인수는 원서 번호의 왼쪽에서 첫 번째 문자죠. 그래서 left 함수를 중첩합니다. 인수 어렵지 않아서 바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원서 번호가 첫 번째 인수, 쉼표 입력하고 문자 하나를 추출하라 라고 두 번째 인수를 1을 입력합니다. 그랬더니 여기 m이 추출이 되었죠. 이렇게 추출한 값을 아래쪽 B38에서 D39 범위에서 첫 행에서 값을 검색해서 2행에서 학과명을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hlookup 함수는 값을 찾을 표가 존재해야 하고 그리고 첫 번째 행에서 찾으려고 하는 값을 검색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학생들의 지원 학과도 구하려면 수식이 모두 완성된 상태에서 수식을 복사해야 되죠. 그러면 복사했을 때 이 범위도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범위는 변하지 않도록 절대 참조해 줘야 됩니다. 절대 참조하는 F4키 기억하세요. 그리고 row number는 hlookup 함수의 테이블 어레이 인수로 지정한 이 표의 첫 번째 행은 1, 두 번째 행은 2라고 하는 인덱스 번호가 부여된다고 했었죠. 이거는 hlookup 함수를 사용하는 규칙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찾아오려고 하는 값이 학과명 2행이 되겠죠. 2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range lookup은 0 또는 false라고 입력해야 합니다. 지난번 A형 문제에서는 비슷하게 일치하는 경우 true의 결과값을 가지고 왔죠. 그런데 찾으려고 하는 값이 지금처럼 문자인 경우는 대부분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false로 결과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지금처럼 지원 학과가 구해졌죠. 그런데 A로 시작하는 원서 번호의 지원 학과의 결과는 지금처럼 샵NA라고 하는 오류가 납니다. 이 오류 대신 코드 오류로 표시를 하라고 했었죠. 그럼 여기서 바로 수정하는 방법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커서를 두고 hlookup 함수 앞에 ifError 함수를 중첩합니다. 그리고 괄호를 열면 ifError 함수의 인수로 들어가졌죠. 여기까지가 바로 value 인수가 됩니다. 그리고 쉼표를 입력하고 두 번째 인수 value ifError라고 하는 인수 값을 작성해 줘야 되겠죠. 큰 따옴표를 넣고 여기 코드 오류라고 작성합니다. 직접 함수를 입력할 때는 문자열 같은 경우 큰 따옴표를 꼭 입력해 줘야지만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누르면 지금처럼 코드 오류라고 결과가 구해졌죠.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수식을 수정할 때 여기에서만 수정을 해버렸는데요. 수식을 나머지도 복사하겠습니다. 채우기 핸들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놓고 아래쪽으로만 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위쪽으로 이렇게 끌더라도 수식이 복사되거든요. 그러면 모든 지금 지원 학과의 수식이 ifError가 중첩된 상태에서 변경이 되었죠. 그럼 ifError hlookup left 함수를 한 번에 하는 방법도 한 번 더 소개하겠습니다. equal ifError 그리고 value 값은
hlookup 함수를 중첩합니다. hlookup 함수에서 구한 값이 에러냐를 체크하려고 하는 거죠. 수식 입력줄에서 hlookup 함수 선택하고 그리고 원서 번호에서 왼쪽에 첫 번째 값을 추출해 와야 되겠죠. left 함수를 중첩합니다. 그럼 텍스트는 원서 번호 그리고 넘버 캐릭터는 1을 적습니다. 그러면 왼쪽에서 한 문자를 추출하겠죠. hlookup 함수로 와서 값을 검색하고 찾아오려는 표 범위를 지정하고 절대 참조합니다. 그리고 이행해서 찾을 거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을 거기 때문에 false라고 입력합니다. 0을 대신해서 입력해도 됩니다. 여기 상공예소에서 제공한 답안에서 0 대신 false도 사용했기 때문에 false라고 입력하는 거지. 보통 0 또는 1 또는 생략합니다. 그래서 hlookup 함수를 작성한 다음 if 에러로 갑니다. 그러면 이 value 값이 에러라면, 지금은 에러 아니죠. 에러라면 에러 대신에 코드 오류라고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고 수식 복사하면 결과가 동일하죠. 이번에는 문제 3번을 보겠습니다. 분석 작업 문제네요.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럼 분석 작업 시트를 선택합니다. 시나리오 관리자 기능을 이용하여 집행률계가 다음과 같이 변동하는 경우 집행의 합계의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하시오. 자, 그러면 어떤 시나리오를 작성하라고 했느냐면 비율 인상과 비율 인하라고 하는 시나리오를 작성하라고 했네요. 그 전에 먼저 셀의 이름을 정의하는 지시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C10번 셀을 선택을 하고 이름 상자에 클릭한 다음 집행의 합계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그리고 D10번 셀을 선택한 다음 이름 상자에 집행률계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그런 다음 변동하는 값은 집행률 합계죠. 그래서 D10번 셀을 선택하고 시나리오 메뉴를 시작하면 됩니다. 데이터 탭을 선택하고 가상분석 시나리오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추가 버튼을 누르고 시나리오 이름은 비율 인상. 변경 셀은 우리가 미리 D10번 셀을 선택하고 시나리오 관리자 메뉴를 실행했기 때문에 변경 셀이 자동으로 지정되었죠. 확인 누르고 여기 값에 80이라고 입력합니다. 비율 인상의 집행률계는 80으로 변경되었을 때의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 더 만들어야 하니까 추가를 누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 이름 비율 인하. 그리고 확인 누르고 집행률계를 50으로 입력한 다음 이제 더 이상 시나리오 추가할 일은 없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비율 인상과 비율 인하의 시나리오가 추가되었고 여기에서 요약을 누릅니다. 요약 시트는 분석 작업 1시트의 바로 왼쪽에 위치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요약 누르면 자동으로 분석 작업 1시트 왼쪽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결과 셀은 C10번 셀이 됩니다. 확인 누르면 지금처럼 시나리오 요약이라고 하는 시트가 분석 작업 1시트 왼쪽에 추가되고 지금처럼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가 완성이 됩니다. 집행률계가 현재가 62.44일 때 845,027원이었죠. 근데 80으로 비율 인상했을 때는 182,609원, 50으로 비율을 인하했을 때는 676,631원이라는 변동 시나리오가 작성이 되었네요. 이번 문제 분석 작업 2시트에 대하여 분석 작업 2시트를 선택합니다. 표 1에서 포지션을 투수, 포수, 내야수, 외야수 순으로 정렬하고 동일한 포지션인 경우 가입 기간의 셀색이 RGB인 값이 위에 표시되도록 정렬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정렬 기준은 오름차순도, 내림차순도 아니고 사용자 지정으로 정렬 순서를 정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 동일한 포지션인 경우에는 셀 색깔이 지금 RGB 컬러 값이 위에 표시되도록 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데이터 내부 셀을 아무 곳이나 두거나 아니면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서 데이터 탭 정렬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기준은 포지션, 그리고 정렬 방식은 오름차순도, 내림차순도 아니죠. 사용자 지정 목록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목록 항목에 투수, 엔터, 포수, 내야수, 엔터, 외야수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입력한 다음 추가를 누릅니다. 방금 입력한 내용이 사용자 지정 목록으로 추가되었죠?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정렬 방식에 방금 입력한 이 방식이 투수, 포수, 내야수, 외야수 순으로 또는 그 역순으로 이렇게 정렬 방식이 추가되었죠? 지금은 투수, 포수, 내야수, 외야수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렬 방식을 정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정렬했을 때 포지션이 같은 경우라면 현재 문제에서 지시된 셀 색깔이 위에 오도록 정렬하라고 했죠. 그럼 기준 추가를 누르고 두 번째 기준을 가입 기간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정렬 기준은 값이 아니고 셀 색이 되겠죠. 여기 셀 색 없음을 눌러서 현재 가입 기간에는 색상 하나밖에 없거든요. 해당 색상을 선택합니다. 여기 RGB 컬러 값은 216인데 문제에서는 215다. 그죠? 문제에서 오류가 난 것 같은데요. 해당 색상을 선택하고 그리고 위에 표시를 그대로 지정해 놓은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그랬더니 투수, 포수, 내야수, 외야수 순으로 정렬되고 같은 포지션인 경우 가입 기간이 색상이 있는 것이 먼저 정렬되었죠. 이제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타 작업 문제로 매크로 작업이네요. 1번 매크로 작업 시트 표일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 작성하고 실행하시오. A형도 그렇고 B형도 그렇고 매크로 두 개를 만드는 문제가 출제되었고 첫 번째 문제는 양식 컨트롤 단추를 삽입해서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하는 문제였고 두 번째는 도형을 삽입해서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하는 문제였죠. 풀이 바로 해보겠습니다. 매크로 작업 시트 선택하고 N4에서 N14 영역에 1월부터 12월까지 평균을 계산하는 매크로를 생성하여 실행하시오. 그러면 평균을 구하려고 하는 셀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매크로를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표 바깥에 아무 셀이나 선택하고 개발 도구 매크로 기록을 선택합니다. 매크로 이름은 평균, 그리고 매크로 저장 위치 현재 통합 문서죠. 문제에서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 작성하고 라고 되어 있죠. 기본값이 현재 통합 문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평균을 구할 셀 N4를 선택하고 평균 구하는 함수 average 함수죠. 그런데 수식 탭을 눌러도 자동 합계 메뉴에서 평균을 아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누르고 수식을 복사합니다. 그런 다음 개발 도구 메뉴를 눌러 기록 중지를 누르면 매크로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개발 도구 삽입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동의 시트 C17에서 D19 범위에 삽입을 하라고 했네요. 개발 도구 삽입 양식 컨트롤 도구를 누르고 C17에서 D19 범위에 단추를 삽입하겠습니다. 이때 Alt키 누르고 삽입하면 훨씬 수월하다라고 했죠. 마우스를 떼는 순간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실행됩니다. 방금 만든 평균 매크로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면 현재 단추는 평균 매크로를 실행하는 단추가 됩니다. 딜리트를 누르고 단추 1을 평균이라고 이름을 변경해 줍니다. 그리고 빈 셀을 선택하면 지금 완성이 되었는데요. 평균 지우고 평균 버튼을 누르면 지금처럼 해당 위치에 평균이 구해지는 매크로가 실행됩니다. 두 번째 매크로는 B3셀에서 B14셀 범위 그리고 D3셀에서 D14셀 영역에 글꼴색 표준 빨강으로 적용하는 매크로를 실행하라고 했네요. 마찬가지 빈 셀 아무 곳이나 선택을 하고 매크로 기록을 누릅니다. 매크로 이름은 서식이라고 입력합니다. 현재 통합 문서인지 확인하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럼 매크로 기록 중이죠. 먼저 B3셀에서 B14셀 범위를 선택하고 컨트롤 키 누르고 D3에서 D14 영역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홈 탭을 누르고 글꼴색을 표준색 빨강을 선택합니다.
매크로 지정되었죠? 그리고 개발 도구, 기록 중지. 삽입 탭을 눌러 도형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빗면 도형을 선택한 다음 F17에서 G19죠. Alt키 누르고 F17에서 G19 범위를 드래그합니다. 도형에 글자를 입력할 때에는 선택하고 바로 서식이라고 입력하면 글자가 입력됩니다. 그리고 도형은 매크로를 지정할 때 도형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매크로 지정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만든 서식 매크로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범위는 색상을 자동으로 선택해 두고 서식 버튼 눌러 보겠습니다. 색깔 적용되었죠? 매크로는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차트 작업 문제 해보겠습니다. 차트는 반드시 문제에서 제공한 차트를 사용하라고 했고요. 먼저 차트에 별정통신 서비스 계열이 제거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라고 했네요. A형에서 두 가지 방법 소개해드렸었죠. 이런 경우에는 범위를 변경해서 이 계열을 제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차트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데이터 선택을 누릅니다. 범위를 직접 지정해줘도 좋고요. 먼저 이렇게 기간통신 서비스까지 선택하고 컨트롤 키를 눌러 범위를 직접 변경해줘도 됩니다. 그랬더니 별정통신 서비스가 바로 제거되었죠. 공부할 때 조금 더 여력이 있다면 이런 방법도 하나 더 알아두면 좋습니다. 데이터 선택, 별정통신을 선택하고 제거 버튼을 눌러도 됩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면 차트에서 별정통신 서비스가 제거되었죠. 이번 문제 차트 종류를 누적 세로 막대형으로 변경하시오. 차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차트 종류 변경, 누적 세로 막대형 차트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리고 차트 제목은 차트 위로 지정한 후 A1셀과 연동되도록 설정하라고 했네요. 차트 요소, 차트 제목의 체크, 그리고 차트 제목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식 입력줄에서 equal A1셀을 선택하고 엔터. 이거는 A형 문제에서도 해봤었죠. 4번 문제 부가 통신 서비스 계열. 그러면 여기 중간 부분의 계열이죠. 한번 선택하면 전체 부가 통신 계열이 선택이 되고 2019년 요소에만 데이터 레이블 값을 표시하라고 했네요. 그럼 다시 한번 부가 통신 서비스의 2019년 요소만 한 번 더 눌러줍니다. 그랬더니 해당 요소만 선택되었죠. 차트 요소 버튼을 누르고 데이터 레이블에 체크를 하면 값이 표시됩니다. 그리고 드롭다운 버튼을 눌러 안쪽 끝에를 선택하면 지금처럼 안쪽 끝에 위치에 레이블이 표시가 되었네요. 마지막이네요. 5번 전체 계열의 계열 겹치기와 간격 너비를 각각 0%로 설정하시오. 이 막대가 다 계열이죠. 누적이기 때문에 어떤 거든 선택하든 상관없습니다. 여기 계열에서 더블 클릭하면 오른쪽에 데이터 요소 서식이라는 창이 실행됩니다. 여기 계열 겹치기와 간격 너비가 보이죠. 계열 겹치기를 0 그리고 간격 너비도 0을 입력합니다. 자, 그랬더니 미리 보기를 보면 차트가 같은 모양으로 변경되었죠. 이렇게 B형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는데요. 2급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이 강좌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